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공동교육2 과정 인터넷 해킹 보안 앤 실습 2차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고 목차 보시면 인터넷 프로토콜과 RFC에 관해서, 그리고 HTTP와 프록시, 버프 스위트, 그리고 보안 공격 방식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웹코트에 관한 못다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갈 것 같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 같은 경우엔 이제 간단하게 세 줄로 요약을 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과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인터넷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프록시 기본 개념과 관련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건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버프 스위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웹코드 실행법과 로그인 방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상호간 통신 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과 규약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컴퓨터의 규격은 동일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전송하는 평면을 변환하는 변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변환기를 하나의 프로토콜과 규약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인터넷 프로토콜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프로토콜과 규약이 같은 말인데 아무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각각 이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은 C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B라는 사람은 D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A가 생각하는 구문 하나가 C라는 언어를 통해서 B한테 들어가면은 B는 A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A가 말한 이 C라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B가 생각한 구문을 미안합니다. B가 생각한 이 구문을 D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A도 이 D라는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B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A가 B랑 미안합니다. 자, 좀 미안해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A가 B랑 서로 대화를 하려면은 A를 똑같이 A로 바꿔야 돼. 이 B라는 사람을 똑같이 A로 바꿔야 될까? 그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랑 A라는 사람이 똑같이 있어도 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C가 그리고 D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용하는 언어를 서로 똑같은 언어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C로 통일을 하든 D로 통일을 하든 무언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약속을 정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렇게 컴퓨터랑 컴퓨터끼리 통신을 할 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는 이 언어로 통일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세계 공통 언어로 이제 영어가 선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영어를 제1 외국어로 선택을 할 거예요. 혹은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도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영어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이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범용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상대의 내 생각을 그 규약으로 번역을 해서 상대에게 전달을 하면은 상대도 이 공용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서 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다시
똑같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넷 프로토콜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사회, 그러니까 지구촌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의하면은 펜이 어디 갔지? 자, 여기 데이터 신호 형식 부호화 방법을 정하는 이 구문, 여기 이렇게 구문이 있죠. 그리고 정보 전송을 위한 전송 오류 제어, 이 방법이 적힌 의미 의미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단 통신 속도나 순서를 정의하는 순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통해서 이 전송 구문을 여기에 넣어서 맞춰서 신호 교신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CP/IP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라고 해서, 자, OSI라는 Open System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이라는 7계층에서 응용계층과 데이터 링크층을 묶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OSI라는 이 모델은 이제 컴퓨터 프로토콜 통신 규약을 설정하기만 이론적인 계층이에요. 이게 통신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TCP/IP라는 모델은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IP 모델에서는 OSI 모델을 거의 대부분 이 이론적인 모델은 그대로 따라하지만, 여기서 TCP/IP라는 모델은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로 응용계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묶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두 계층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계층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그런 차이만 있지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프로토콜의 계층 자체는, 그러니까 하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응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전면에, 이게 사용자랑 가장 밀접하게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지는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떤 정보가 전송이 됐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유저가 제일 밀접하게 컴퓨터랑 이 교신한 정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이고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전송이 됐다, 뭐가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각자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여기 TCP/IP에서 정해준 프로토콜에 따라서 평문을 한번 부호화 시켜줘요. 부호화 시켜주고 이걸 다시 이제 부호를 다시 뭉쳐서 평문으로 다시 만들겠죠. 이 부호화하고 다시 이제 인코딩, 디코딩 해서 평문을 다시 이제 전송할 때 그걸 나누거나 암호화 시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 평문으로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이제 다시 이제 평문을 다시 쪼개는 역할도 하겠죠. 뭐 자꾸 USB가 막 연결이 좀 안 좋나 보네요. 자꾸 소리가 나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복구화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여기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쪽 부분보다는 좀 멀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응용 계층,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션 계층으로 넘어가면은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본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같은 세션을 열고 닫고 이제 세션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애들을 이제 여기 세션 계층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안합니다.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부터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조금씩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오늘따라 기침이 좀 심하네요.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은 이제 전송의 방식을 결정하는 계층입니다. 이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 TCP랑 UDP로 있어요. TCP는 아까 전에 여기 있던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선생님 글씨가 좀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TCP에서 신뢰성을 빼놓고 전송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냥 싹 보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따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IP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여기 프로토콜에 있는 어드레스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에 따라서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주소를 받게 되는데 어드레스를 받게 되죠. 각자 네트워크의 어드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물리 주소를 IP 주소랑 매핑하는 ARP 기능이고요. IGMP는 이제 그룹화, ICMP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처리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이 여기 인터넷 계층인데 이쪽은 네트워크라고 써있죠.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거 4개는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이제 교신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찾아갈 수가 없고 이거 맥 주소랑 물리 주소 연결이었나? 아무튼 죄송합니다. 지금 빼놨어요. 아무튼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계층이에요.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전송 계층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아래는 이제 물리 계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리 계층은 이제 두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TCP/IP 모델에서는 하나의 계층으로 이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링크라는 계층과 물리 계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더넷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넷 그래서 인터넷 광랜이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것들 LTE 그런 것들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계층이고요. 물리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만질 수 있는 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들 부분만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이게 RS232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 컴퓨터에 시리얼 포트 통신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핀이 지금 이건 25개짜리인데 9개짜리 핀도 있었죠. 9개짜리도 있었고 요즘은 HDMI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게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직렬 포트로 연결해서 모니터의 출력을 담당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할 때 이거 되게 많이 봐줬을 거예요. 아까 전 이전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UTP 케이블이라고 하죠. UTP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케이블 선에 따라서 이제 각자 이제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CAT 맞나? 확인해 볼게요. CAT 맞네요.
쉐이티 8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8인가 9인가. 그리고 얘는 이제 DSL. 모뎀에서 정말 많이 보셨죠? 이걸 딱 연결해가지고 다른 데도 빠질 수 있게 공유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건 TCP랑 UDP의 차이인데, 전송자가 먼저 전송을 요청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받는 수신자는 전송자한테 받을 준비 됐어요. 난 받을 준비 됐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어 줘요. 내가 지금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확인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송신자는 이 내용을 보고 준비가 됐구나. 나 보낼게 하고 보내주는 이런 기능을 하죠. TCP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대로 UDP는 이 수신자가 뭔가 주세요 하면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줬어 하고 그냥 대량으로 한꺼번에 정보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1, 2, 3, 4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 4, 3, 1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다 들어와요.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 다 준비해줬어. 근데 네가 정리해.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봐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신속성이 증가해요. 신뢰성 하락. 그래서 얘는 뭐에 쓰이느냐? 일반적인 TCP는 여러분들이 평문을 전송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한다면은 보통은 이걸 씁니다. 얘는 VoIP 혹은 스트리밍. 여러분들 동영상 재생할 때 뭐 이거 막 한번 전송하고 이거 다시 한번 나 다시 보낼게 또 보내 또 보내 이러면은 느려서 답답하고 느려서 못 써요. 비효율적이죠 상당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어쨌든 전송을 해가지고 일단 보내서 수신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잘 나오는구나 하고 만족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TCP보다는 당연히 UDP가 훨씬 더 신속성 면에서 유저의 조건을 만족도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FC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RFC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IE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라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연구성과 절차가 기록된 어떤 자료 보관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자면은 연구개발 위키 같은 곳이겠죠. 다만 위키의 특성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라이브러리에 도서관에 더 가까운 개념이긴 해요. 도서관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까봐 위키라고 한번 해봤어요. 사실 근데 위키랑 좀 그 특성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시면 나중에 대학 과제 할 때 한번 들어가서 뭐 개념에 대해서 조사해라 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영어만 조금 할 수 있으면은 즐겁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특징으로 얘네들은 이제 각자 개념에 따라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RFC 1945 하면은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온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소창에 딱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탐색기 주소로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이 RFC 문서에 관한 내용을 오프라인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 온라인 주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그냥 얘 들어가가지고 번호 찾고 그러려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번호 쓰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난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단 영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HTTP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비선형적 텍스트 전송 규약이라는 내용인데요. 하이퍼텍스트라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아마 1990년대, 아니 80년대였나? 어쨌든 초기에 등장을 했을 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글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 어쨌든 선형적인 문서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중심이었죠. 근데 하이퍼텍스트는 이게 선형적인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신개념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 구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거진 20-3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식상해서 하이퍼텍스트라도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편하게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러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에 있는 문서 교환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리퀘스트 쪽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전송과 요청을 담당해요. get, post, put, head, 뭐 etc 뭐 그런 기타 등등. 여기 기타 등등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 전송과 요청이 있으면은 서버는 수신하고 응답을 하겠죠. response.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 개발 같은 것들 혹시 이제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TTP API 통신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HTTP 뭐뭐식 샬라샬라 하면 하고 함수를 만들어요. REQRES라는 인자를 준비하고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샬라샬라 하는데 여기 RES 부분에 뭐 어떤 경우에도 번호 200번일 때 뭐 어떤 통신을 오케이. 왜 H가 나오지? K를 H라 썼네. 오케이 라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코드를 하다 보면 연습 코드 중에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0번 포트를 기반으로 이제 전송과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REQRES가 그 전송과 응답에 관한 내용이에요. get 뭐 받고 post 뭐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RFC 1945와 2616의 HTT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뭐 200번이 뭐 어떻고 300번이 어떻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다뤄볼 건데요. HTTP 응답 코드라고 구글에다 딱 검색을 하시면은 아래 주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주소를 얻는데, 이제 MDM 문서라고 이제 웹 관련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문서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문서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클라이언트는 제가 잠깐 미안해. 갑자기 뒤쪽에서 이제 얘기가 오다 보니까 잠깐 제가 헷갈렸네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미안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이제 문서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이제 웹에 관한 내용들, HTML도 뭐 어느 정도 다루고, 그래픽 관련해서도 2D 그래픽도 다루고, 웹GL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을 다 저장해 놓은 공식 문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관련해. 기본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웹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다루는 사이트이긴 한데, 여러 가지를 지금 다루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HTTP에 대한 상태 코드를 정리해 놓은 문서도 같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DN에서 이제 제공한다는 전송 응답별 상태 코드라고 되어 있고, 이제 모든 HTTP 전송 상태 및 브라우저별 지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 여러 가지 다 있죠. 현재 나와 있는 브라우저들 대부분 다 여기에 적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애들 빼고는 거의 다 메이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상태 코드도 다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싸구려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대부분 다 지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예전엔 이거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윈도우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윈도우즈 안 쓰고 라즈베리파이 쓸 때는 크롬이 아니라 크로미움. 이거 새로 쓰기 힘들다. 크로미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실습할 때도 크로미움을 정말 많이 쓸 거예요. 둘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이제 크롬은 이제 일반 서비스하는 유료 앱이고, 유료 애플리케이션 유료 애플리케이션이고, 크로미움은 이제 무료로 소스 코드가 공개된 버전이고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상태 코드에 따라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100번대 같은 경우에 정보 전송이라고 해서 이제 임시 응답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정보가 전송되는 그 과정을 이제 100번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여기 보시듯이 뭐 빈줄로 끝을 맺는다고 한다든가, 현재는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나 HTTP 1.0 시절엔 아예 정의된 내용조차 없었음이라는 내용이 있듯이, 여기는 크게 그 이전까지 좀 찬밥 신세를 봤던 곳이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할게. 항상 이 정보 전송이 이루어져야지만 끝에 이제 정보가 전송이 성공했다거나 혹은 뭐 실패를 했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자원을 전달받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이게 아래에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걸 딱히 이제 상태 코드를 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된 내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다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번대의 상태 코드는 100번 하나밖에 없어요. 안 습하죠? 그래서 이제 200번대 같은 경우에는 전송 성공.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0, 이게 전송 성공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고 처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 200번대 내용 코드가 떴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사히 정보를 수신하고 송신했다라는 성공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다 됐구나 라고 기뻐하시면 돼요. 기뻐하십시오. 아무튼 다음 300번대에서 리다이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요청 사항을 이제 적절한 곳에 있는 자원으로 해결 혹은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때는 여기는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에 요청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페이지 정보가 없어요. 다른 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 완료하고 로그인 완료 상태 표시와 함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그인 창에서는 그 메인 화면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이쪽에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필요해. 대신 로그인한 상태로 보내줘 라고 지원 요청을 하고 그쪽에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포탈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탈이에요. 아주 많이 요약하면은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 아닌가? 아무튼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튼 자, 그럼 다음 번은 넘어가서 이건 그냥 잊어주세요. 자, 400번대 들어가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에러 관련해서 400번대랑 500번대는 이제 에러 관련 쪽인데,
에러 관련 쪽인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이제 요구 메시지 얘를 이제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400번대 에러. 반대로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각자 이제 통신 이상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요청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정보 전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 처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각자 이제 400번과 500번으로 많이 나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1, 502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죠. 404 not found. 얼마나 유명한지 서브컬처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막 전용 캐릭터들이 막 4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게임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500번대 코드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버가 맛이 가면 이제 500번대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서버에 있는 뭐 자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거나 서버가 갑자기 통신이 끊겨가지고 뭐 받을 수 없다거나 뭐 그럴 때 500번대 코드도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프록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했어요. 나 뭔가 이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프록시라는 서버 중개업자는 요청을 전송받았어요. 그래서 요청을 접수받은 서버에서는 찾아보니까 이 문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을 만들어주고 이 응답받은 애를 프록시가 적절히 처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전달해주는 것. 그래서 인터넷계의 중개상인, 부동산 중개업자 뭐 그런 것들 역할을 프록시가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서로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거기 사이에서 뭔가 분쟁 있잖아요. 분쟁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뭐 서로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원만하게 일을 진행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록시도 똑같아요. 요청을 이제 서버한테 받아가지고 클라이언트랑 서버 사이에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뭐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필터링 해가지고 전송을 해서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프록시예요. 그래서 이제 VPN과 울트라서프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토르의 이제 어나인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 서버에서조차 익명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프록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나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VPN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암호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토르 같은 경우 여기 클라이언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거든요. 토르는 여기 들어온 사람조차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중개 상황에서조차 딱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후드 딱 입고 아무도 몰라. 아니면 마스크 가면을 딱 쓰든가.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감춰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라든 뭐 국제적인 테러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정부의 이제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토르도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제공하겠죠. 참고로 VPN과 울트라서프 같은 경우엔 그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보니까 얘로 이제 테러를 하게 되면 신분 가벼운 테러는 모르겠으나 아마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손실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많이 신변이 위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나왔던 모교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포털 사이트를 해킹했다가 경찰이 출동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빠르더라고요, 진짜. 저보다 선배였어요. 아무튼 이제 프록시 용도라고 해가지고 캐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즐겨찾기.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한 사이트들 계속 또 보고 싶은 사이트들은 즐겨찾기를 기록하잖아요. 이제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재요청할 때 캐시 데이터 전송을
다시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즐겨찾기 해놨던 문서를 저장했다가 이 업데이트가 따로 없으면 그대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효율성 문제에서 훨씬 더 빠르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이렉트가 더 빠르거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록시라는 게 공동구매 역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회선 복잡할 때 공동구매 같은 역할도 같이 하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회선이 복잡한 경우는 거의 없고, 예, 진짜 막 그 어디지 뭐 트래픽이 막 여러 곳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서 뭐 이 기능은 그렇게 요즘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트래픽 통제, 특정 프록시로만 네트워크 접근을 하니까 여기가 공동구매 기능.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많이 안 쓰이죠. 이런 용도로도 별로 쓰이진 않아요. 필터링, 뭐 내가 받았던 페이지 같은 것들을 필터링 하거나 검열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성. 여러분들이 이 이유 때문에 프록시를 정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 접근, IP 우회나 클라이언트 숨긴 기능 등. 물론 이제 정말 큰 일을 벌이고 나면은 숨기기 힘들 테니까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록시를 애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애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용도로 애용하진 않아요. 뭐 테러 하려고 애용하고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자,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웹 프록시 보안 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툴이에요. 요거 없었어요. 근데 업데이트 좀 많이 되고 기능 좀 추가되면서 요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가 기능, 여기 이 부가 기능으로 생기게 된 건데 패킷 분석 및 조작이 가능하다.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 및 분석, 취약점 확인 등 이제 필요한 여기 스캐닝 도구로 자리 잡았는데 이 버프 스위트 말고도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툴로 단순하게 이제 디도스 관제에 쓰이는 와이어샤크나 샘스페이드 같은 것들, 네트워크 트래킹이 가능한 애들이죠. 단순 기능에 특화된 애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스캐너도 있고 SQL 구문 스캐너도 종합 스캐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큐닉스나 앱스캔 같은 것들은 이 종합 스캐너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보안을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웹에 있는 패킷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모의 해킹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정보 전송이 패킷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거나 그런 것들에 쓰이는 도구고, 뭐 부가적으로 암호화 복구화 기능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큐닉스나 앱스캔 같은 경우에는 앱스캔은 모르겠는데 아큐닉스는 유료거든요. 버프 스위트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버전이 아니면은 CU 버전 아니면 프로페셔널 버전 하면은 얘는 유료예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거 씁시다. 우리 실습에서는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시작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제 보충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공격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일 이제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공격인데, SQL 구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직간접적으로 때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 보안 공격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건너뛰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보면 되고, 하나하나씩 지금 보자면은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SQL이라는 이제 쿼리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빼내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싸그리 서비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안이 잘 안 돼 있는 회사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공격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관제 센터에서 다 보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으로 막 시도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잘못 날아가면은 뭐 게임이든 뭐든 그냥 서비스 다 말아 먹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데이터라든지 서버를 여러 대 가지고 로그 기록들을 다 백업해두는 작업을 거치고 있겠지만, 어지간하면은 SQL 인젝션 같은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설 연습 서버에서 많이 건드려 보세요. 실제 포털 사이트 공격하면은 경찰들 삐용삐용 출동합니다. 위험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요. 내가 파일을 메일이나 그런 걸 통해서 딱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파일을 여는 순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뭔가 스크립팅 코드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시스템 해킹 중 한 종류이죠. 공격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당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요즘은 이제 잠깐 부가 설명하면은 여기에 한글 문서라든지 PDF에도 이제 악성 코드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얘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항상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서는 EXE 파일들은 절대 못 넣게 해놔요. 요즘 EXE 말고 저런 것도 있다 보니까 더 주의해야겠지만, 보통 EXE 파일 같은 경우 대놓고 이제 나 공격할게 라고 딱 말해주는 얘네들 실행 파일 같은 것들은 못 넣게 하거든요. 혹은 이제 코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못 넣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로 인해서 무슨 피해를 입을 수 있냐? 요런 피해를 입습니다. 대표적으로 커맨드 인젝션. 그래서 요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 중학생 아마 걸렸던 걸로 후속 기사를 제가 못 봤는데 아마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이제 이건 진짜 도발하는 기능인데, 근데 얘가 이제 보안이 안 됐다. 얘로 이제 접근하는 경로에 흔적을 딱 남겼다. 그 순간 이제 경찰이 삐용삐용 출동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격자가 네트워크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공격을 진행해서 안에 쉘 스크립팅 코드를 혹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팅 코드를 숨겨놓고 이거를 강제로 실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되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킬되고 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겠죠. 이것도 그중 하나의 예시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 걸리면 이쪽도 SQL 인젝션 못지않게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협도로 따지자면 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저렇게 도발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정보를 다 빼내올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이제 랜섬웨어를 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뚫는 과정이 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쉽지 않은데 아직도 옛날 그런 윈도우를 쓰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좀 쉬울 가능성도 있죠.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옛날 취약점 가지고 뚫어보는데 뚫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 다음으로 CSRF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낚시 사이트입니다. 피싱 사이트라고 하는데 저도 당해가지고 몇십만원 날렸거든요. 게임 계정 날려가지고.
그때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홈페이지에 똑같은 로그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URL 주소가 이상해요. URL 주소가 원래 정식 홈페이지랑 좀 다른 느낌이야. 보이스피싱에서도 이 기능이 정말 많이 이용이 돼요. 이제 앱을 막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보이스피싱 하는 데서 원하는 자기가 유도한 사이트로 진입을 하게 하는데 그 URL 주소가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com 하고 메일이 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뭐 요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는 URL 주소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IP 주소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의심을 딱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같은 거 입력했다가는 이제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그 사람 겁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끝이죠. 그래서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 인젝션과 XSS 공격 같은 경우에는 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성향이 약간 달라요. 얘는 이제 세션 내에 있는 뭐 자투리 데이터 중에 세션에 남아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보안이 안 된 애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직접 크롤링해서 여기서 내가 보안에 사용자 개인정보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하면은 가져가가지고 공격에 쓰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홈페이지 HTML이나 뭐 그런 거에다 페이지 로고에다가 뭔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깔끔하게 비워두세요.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데 XSS 공격은 S 세 번 나왔어.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크립팅 코드를 짜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인젝션처럼 스크립팅 코드를 짜요. 짜가지고 거기 네트워크에 전송을 해서 사용자 보안 권한 같은 것들을 낮춰가지고 SQL 인젝션 같은 것들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직접 데이터를 빼내는 위험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연계하면 더 위험해지고 얘 자체로도 상당히 위험한 공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연계돼 가지고 뭐 공격하게 되면은 이거랑 비슷한 사례도 나올 수 있죠. 이게 좀 이따 지금 얘기해 볼 텐데 이건 이제 어떤 게임 중에서 SQL 인젝션으로 인해 털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이제 SQL 인젝션으로 썼다고는 했는데 글쎄요, 그 정확한 사건 경위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중간에 악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공격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어요. 뭐 물론 공격을 한 본인만 알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안 권한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한 사례였거든요. 물론 이제 의도가 불순했으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디도스. 여러분들이 디도스 너무 좋아하죠.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라고 해가지고 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사용자의 서버의 트래픽을 막 밑도 끝도 없이 늘려버리는 공격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럿이서 진행을 하게 해요. 좀비 PC를 수백 대, 막 수천 만들어가지고 서버 컴퓨터를 강제로 마비시켜요. 다운시키거나. 그럼 여기다 이제 추가로 공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빼내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공격에 당하면은 이제 관제센터는 그 순간부터 골치가 빠집니다. 그때 트래픽 비정상인 애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싸그리 다 자르고 다 내보내야 돼요. 너 오지마 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잡히지만 여럿이 있으면은 무섭지 않다. 그래서 한 명의 친구를 가지고 집단에서 이렇게 공격하면은 안 된다는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학교 생활에서도 집단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자제합시다. 아무튼 비유가 조금 그랬지만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브루트포스랑 레인보우 테이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브루트포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아니지 아까 디도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뭐 비밀번호가 어떤 비밀번호인지 모르니까 일일이 다 대입을 하는데 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 이제 하나 다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찾으면은 이제 그 계정은 이제 그 사람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이제 보안 공격 방식이고요. 물론 이제 크래커들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데이터를 빼내려고 그런 의미로 쓰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암호에 대한 이제 그 암호화 키가 그냥 동일한 암호화 키로 이제 계속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이 키만 알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레인보우 테이블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응책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솔트 같은 애들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개념들이 대응 개념들이 나왔던 원인이 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 웹 개발할 때 이런 부분에 일일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은 쉽게 자기 서버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격 방어할 곳이 결국엔 다 전에도 이 그림을 봤는데 결국엔 다 늘어나 버렸죠. 웹에서도 이제 SSS 혹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시스템 서버는 이제 커맨드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받을 수 있겠고 인베디드는 주파수로 프리퀀시로 얘는 이제 조금 공격이 특이해 가지고 얘 관련해서 보안 업데이트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인베디드 쪽은. 근데 공격당하면 좀 많이 위험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QL 혹은 취약점 미안합니다.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웹코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웹코트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보안 공격 방식들을 하나하나 다 실험하기 위해서 그 10대 취약점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연습 사이트라고 했었죠. 연습 서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8.2 릴리즈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 직접 설치가 가능해요. 모든 환경에서 다 설치 가능합니다. 옛날 윈도우 버전은 이제 벳 파일로 따로 존재를 했었는데 뭐 굳이 옛날 버전을 쓰실 필요 없고 이 자 파일을 그대로 자 해서 실행을 시키면 돼요. 뭐 샬라샬라 경로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도커 사용이 가능한데 도커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도커라는 개념은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스 커널 컨테이너 기술을 모방해서 만든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상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같은 가상 머신과는 다르게 여기 가상 머신은 하나의 OS를 새로 만들어서 가상 OS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 깔아놓고 뭐 앱도 깔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OS는 하나 동일해요. OS는 하나 그대로 깔려 있어. 그 위에 이제 도커가 딱 깔려 있어서 여기서 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1번, 2번, 3번 나눠가지고 간이 방처럼 이렇게 나눠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깔아보시고 저기서도 저렇게 깔아보시고 맘대로 설정을 해보세요 라고 만들어낸 가상화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래서 VM웨어라는 웨어랑은 이제 OS 설정이 멀티냐 싱글이냐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하나 도커 대신 가상 머신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홈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냥 거들 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만 따지자면 여기 게스트 OS를 따로 만들어주는 가상 머신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플랫폼만 따로 방을 만들어줘서 거기다 쓰라고 하는 대여룸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빨라요. 플랫폼 가상화. 그래서 대부분 업계에서 표준이나 다름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범용성이 뛰어나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서도 적극 사용되고 있고 서비스 한 곳에 들어갈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를 쓰신다면 거기 이제 웹코트 깃허브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뭐 도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웹코트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시간이 될 텐데요. 가장 필수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사전 동의가 필수이다. 함부로 포털 사이트 같은데 해킹하면은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사이트나 여러분들 사설 서버를 이용해 주세요. 웹코트 설치는 여기 깃허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웹코트라고 구글에만 치셔도 바로 이 깃허브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손든다고 해결 못 해줍니다. 녹화 강의에서도 그렇죠. 자, JDK는 사전 설치가 필수인데 이거는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오라클 사이트에 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은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버전의 exe 실행 파일, 설치 파일, 셋업 파일 찾으시면은 그거 하나 실행하면은 패스 값까지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뭐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 뭘 쓰려고 했었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네. 아무튼 그래서 exe 파일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상업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오픈JDK를 이용해 주세요. 패스값 다 경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실습 시간이 되겠죠. 다음 시간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보충 자료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같은 것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2차 시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